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MC 변춘수입니다. 현대를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하지만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 없이 약을 오남용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 약학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이 심해 약사를 찾아온 민마리 씨. 어디 아프세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여기요, 약. 설사로 고생하는 김동배 씨. 어디 아프세요? 오늘 화장실만 20번 갔어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폭풍을 잠재워 주세요. 그럼 이 약이 딱이죠. 이가 아파 먹지 못하는 임치통 씨. 이가 아파서 오셨군요. 네,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땐 이 약이 최고죠. 어째서 계속 아픈 거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진짜 약사에게.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전문인 약사. 약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곳, 약학과를 만나봅니다. 네, 오늘 만나볼 학과는 약학과입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EBS 대표 강사시죠. 정동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한라인의 약방의 감초 정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분은 현재 약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김규리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5학년 김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는 화면 보면서 좀 웃겼는데요. 막 뭐 어릴 때 넘어져서 이제 까줘도 빨간 약, 칼에 베어도 빨간 약, 만병통치약처럼 빨간 약을 찾았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희 집 얘기입니다. 빨간 약. 저희 집은 머리 깨지면 된장 바르고요. 그리고 또 배 아프면 해충약. 배 아프면? 배 아프면 아파 하면 해충약 주시고, 그리고 약값이 비싸니까 증상이 비슷하면 다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막 찾다가 오래된 약도 네. 그냥 먹으면 효과 있을 거야. 다 먹고 그게 또 병원 가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요즘에도 약의 용법을 잘 모르는 채로 복용을 하거나 혹은 전문가의 지시 없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제 복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 전문가는 인터넷입니다. 네. 전부 인터넷 보고 본인이 다 약사예요. 맞아. 본인이 진단하고 본인이 처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방전 없이 인터넷으로 약을 구입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불법 구매를 하다 보니까 예전과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약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곳이 약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약학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리해 주신 이 김규리 학생은 이화여자대학교 아까 5학년, 약학과 5학년이라고 소개해 줬는데요. 5학년 있나요? 보통 이제 학과는 4학년인데. 네, 현재 약학과는 다른 전공과 달리 수능으로 입학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약학대학의 학제가 기존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었는데요. 이걸 2+4 제도라고 합니다. 2+4. 네. 2+4 제도는 약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2년 동안 기초 소양 교육을 이수한 뒤 피트라는 약학대학 입문 자격시험 등을 거쳐 약학대학 본과 1학년에 입학하여 4년의 전공 교육 및 실무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교육체제입니다. 네. 그래서 약대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3학년부터 시작해서 6학년까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을 치르고 약학과를 지원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규리 학생도 이전에 1, 2학년 때는 다른 학과였던 건가요? 네, 저도 화학과에 다니다가 피트 시험을 응시해서 약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어떤 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피트 시험을 치르게 되나요? 보통 약학에 관련된 화학이나 생물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약학과 하면은 막연히 이제 약사가 될 학생들, 약사가 되길 원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선생님, 약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네, 약학과는 대표적인 응용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네. 예, 질병의 예방 그리고 치료에 관련된 의약품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배운 다음에 임상 응용 능력을 갖춘 뒤에 직접 학문적 기초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보시면 약학 전문 인력 양성을 하는 곳입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의약품의 제조랑 품질 관리 그리고 응용에 대해서 기초 이론과 실무 이론을 배워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관리하면서 유통하는 과정을 이해를 해서 의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약학 전문 인력.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약학과에 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약학대학 입문 자격시험, 네. 피트라고 부르는데요. 예, 예. 발음을 해드리면 Pharmacy 네. Education Eligibility Test라고 합니다. 이 시험은 약학대학이 6년제가 되면서 생긴 시험인데요. 약학대학교마다 교육에 필요한 기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본 능력이 갖추어졌는지 안 갖추어졌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네. 주로 매년 8월에 시행되고 있는데요. 학생이 1학년을 끝내고 이제 2학년이 됐을 때 8월에 그 여름에? 예, 그해 여름에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치르는 과목으로는 일반화 그리고 유기화, 물리, 생물 같은 기초 과학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교양 및 전공 과목, 배웠던 과목들을 다 다루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국내 대학에서 2년간 그런 이제 2년을 수료한 후에 이 피트 시험만 통과하면은 입학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네. 피트 시험도 통과해야 되지만 네. 학교마다 요구하는 화학이나 생물, 물리 등과 같은 약학대학에서 요구하는 선수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대학교에서 그 과목을 이수해야 이수를 되는 먼저 해야 되고요. 아, 두 번째는 네. 무엇이 필요하냐면 대학교 2년 동안의 성적도 봅니다. 네.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인 능력 시험에 점수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한 것이 여러 가지인데 선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예.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네. 꼭 응시하려고 하는 학교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겠네요.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둬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피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는데요. 규리 학생 이 밖에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네, 대학별로 피트 시험 이외에도 봉사활동이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요구하는 곳이 있어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네, 그리고 또 네. 이제 지원을 하면은 인성 면접이나 지성 면접도 있어서 면접 준비도 차근차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네. 약학과에 들어가려면 우선 잘 알아보고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약대에 대해 잘 알아보고 꾸준히 학점 관리하고 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약학대학 진학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이 좀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약학대학을 오고 싶어하는 고등학생들은 먼저 피트를 준비하기보다는 수능을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렇죠. 이제 대학을 먼저 가는 것이 네.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피트에 도움될 수 있는 화학이나 생물 쪽 과에 진학해서 네. 준비를 차근차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대학교에 진학해서 선수 과목을 이수할 때도 그 과목이 피트 시험 범위이니까 그러네요. 그 수업에 충실하면 피트 성적도 더 잘 받게 되고 또한 학점 관리도 잘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피트가 이제 아까 4과목 본다고 했는데 화학 2과목, 물리, 생물학.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아. 범위도 많고요. 어떤 점이 피트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인가요? 많은 학생들이 시험 과목의 범위가 되게 넓고 그리고 또 이제 시험 문제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범위를 다 공부하고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시험 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 것도 되게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제 그 생명과학 2 수강후기 게시판에 피트 준비생이라고 이제 또 글을 올린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인문계열 전공을 하다가 이렇게 피트 어려운 뭐 화학이나 물리, 생물학을 하려면 진짜 기초가 필요하니까요. 네, 아까 우리 학생도 저한테 몰래만 얘기하던데 변준 선생님 강의를 들었다며. 그래서 만점 받았다고. 역시 선생님은 이 약학과에 이제 입학해보니 어떻던가요? 근데 저는 약학과에 오면 친구들이 다 약사 자격증만 따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소홀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또 열심히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거를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고요. 네. 또한 공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학과 생활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는 것을 보고
되게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제 자신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반성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시험도 자주 보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규리 학생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약학과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약학과의 수업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찾은 곳은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을 개발하고 처방하기 위해선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대한 공부는 필수인데요. 약이라는 거는 결국 인체 전반에 대해서 뭐 다 작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부위 예를 들면 뭐 미생물, 생화학, 그다음에 면역, 분자생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약을 사용할 때 뭐 약을 합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화학, 물리, 생물이 다 통합돼야지 결국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약학과의 실험 수업은 학년에 따라 수준별로 이루어지는데요. 학생들은 약품 조제, 생명 현상, 양리 반응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차근차근 어려운 이론을 체득하게 됩니다. 공부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양이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그걸 따라 적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기 오기까지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꿈꿔서 들어왔던 데라 들어오면 힘들어도 그 시절 생각을 하면 되게 보람이 있어요. 약을 개발한다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서 굉장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약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약 개발은 특히 창의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대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냥 약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창의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약을 개발하는 과정은 굉장한 복합적이고 그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다양한 관점에 있어서 그 창의적이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학 분야의 창의적인 인재는 탄탄한 이론과 다양한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키워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약사가 약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약이 생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도 해야 하고 그리고 약사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신약을 개발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생체 내에서 생명 활동이라든가 기본적인 대사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런 걸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사 과정을 이해하는 한 실험 내용들이 필요로 하는 거고요.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약 이름 외우고 효능 외우고 그냥 처방만 하는 게 약사의 역할이라 생각했는데 뭐 신약 개발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독성 연구 이런 데서도 저희 대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많고 생각보다 약학이라는 학문이 실용적이고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약학과를 지원한 학생들. 기존의 전공과 약학 공부가 접목되면서 학생들의 꿈도 각양각색입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약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학에 대한 이해를 함께 융합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요. 임상적으로 가서 직접 환자들과 만나는 일도 하고 싶고 그리고 의약품 부작용 같은 것들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환우분들이 하루빨리 조금 더 이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사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약학과의 수업 방식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최첨단 3D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약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는 수업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방식의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IT의 발달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한 방식이 신약 개발의 효율성과 성공률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제 이런 분야를 이제 접하게 된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이제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많은 양의 공부가 버겁기도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학생들. 이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노력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죠. 왜냐면 졸업하고 약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게 사람 생명이랑 직결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약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재밌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약학과 수업을 직접 보니까 정말 공부할 것이 많아 보이는데요. 선생님, 이 약학과에 입학하면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나요? 네, 약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4년 동안 배우게 되는데요. 네. 주로 3학년 때는 직접 약물이나 약물 치료에 대해서 배우기보다는 생화학, 그리고 해부학, 분자생물학, 분석화학, 물리약학 등을 배웁니다. 전문 약학 지식의 바탕이 되는 기초 전공 교과목을 배우게 되고요. 네. 그리고 4학년 때부터는 약물학, 약품 합성학, 그리고 생물약제학 등을 배우면서 약물의 기본적인 기전과 구조, 합성 방법에 대해서 익히게 됩니다. 네. 즉 약물의 여러 제재들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예. 그리고 5학년 때는 4학년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약물 치료학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질병의 진단, 약물의 용법,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배워서 약물을 어떻게 잘 전달할 건가, 약물 전달학, 약제학, 약전학, 그리고 품질과학 등을 배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학년인 6학년이 되어서는 학교 수업을 듣지 않고 실무 학습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 약사로서의 직능에 대해서 체험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네. 6학년 때 뭐 수업을 안 하고 이렇게 실무 실습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규리 학생, 이 실무 실습은 왜 하는 건가요? 실무 실습은 수업을 통해서 배운 전공 지식을 실무를 통해서 재확인하고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필수 실무 실습과 그다음에 심화 실무 실습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6학년은 1년 내내 그렇게 실습만 하는 건가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 이화여자대학교는 필수 실무 실습으로 병원 약국 실무 실습 10주, 지역 약국 실무 실습 5주, 그리고 제약 및 의약품 행정 실무 실습 2주 등으로 총 3개의 과정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실무 실습들은 직접 약사들이 활동하는 현장에 가서 실무를 배우는 교과목으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필수 실무 실습을 이수한 후에는 이제 6학년 2학기 때 네. 심화 실무 실습이 개설되게 되는데요. 이 심화 실습에서는 본인의 관심 진로 분야에 따라서 병원 약국, 제약회사, 그리고 약대 연구실 총 3개의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와,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면 나에게 맞는 곳을 더 확실히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니까 실습 수업 할 때 좀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힘든 점일까요? 그 실습 수업에서는 위험한 화학약품 등을 다루기 때문에 네. 항상 가운을 착용하고 그리고 네. 신발이나 머리 등의 복장도 되게 단정히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되게 시끄럽지 않게 항상 조용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임해야 합니다. 네. 좀 실험할 땐 좀 긴장하고 해야겠죠? 그쵸? 네, 그래서 휘발성이 강하거나 냄새가 심한 약품은 항상 후드 안에서 실험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한번 가운에 약품을 흘려서 하얀색 가운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한 적도 있어요. 무서웠겠다. 그게 피부였으면. 그쵸? 네. 네. 실험 실습은 각별히 안전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리 학생이 약학과에 들어와서 좀 변한 점? 생각이 변했다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약학과에 진학하고 나서 약학과가 되게 전공 수업도 많고 그리고 시험도 되게 많아서 단기 기억 능력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기억 능력. 위기 대처 능력 같은 게 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원래 시간이 짧게 남을수록 왜 집중력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일반인들에게 소개해 줄 만한 뭐 약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이런 것들 하나 좀 알려주시죠. 사람들이 보통 물이 아니고 주변에 그냥 주스나 우유 같은 걸로 약을 복용하기도 하는데 네네네. 이게 되게 몸 안에 들어가면은 약이랑 상호작용을 해서 되게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물로 복용을 하는 것이 좋고 네. 또한 시럽 같은 거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다른 일반적인 약은 보통 실온에 보관하는 게 더 좋은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냉장고에 넣곤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약사님의 이제 지도에 따라서 다 행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애기 약 지으면 항생제 같은 건 꼭 냉장 보관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렇죠. 그 변질되면 더 다른 또 병을 낳기 때문에.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약학과에는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을까요? 방금 우리 친구도 말했지만 실험 실습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칫 다른 생각하거나 자칫 이렇게 뭔가 또 하면 아까 갈색깔로 네. 위험하죠. 네. 그래서 꼼꼼하고 침착한 성격의 학생이 어울립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꼼꼼하게 뭔가를 해야 되고 성격이 안전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치면 안 되죠. 네. 소중한 몸인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제약에 대해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시각과 후각이 발달한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규리 학생은 이제 동기나 선후배들 많이 봤을 텐데요. 약학과에 잘 적응하려면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약학과가 수업도 많고 공부할 내용도 많기 때문에 끈기 있는 성격이 좋을 것 같다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약사가 된 이후에는 이제 작은 실수가 환자에게는 큰 부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말씀 요약하자면 꼼꼼함, 신중함, 끈기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아우, 요약 잘하십니다. 멋있다. 선생님, 근데 약학과를 졸업한다고 해서 다 약사로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루트로 진행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크게 임상, 그리고 제약, 그리고 연구 및 공직 분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임상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 약국, 예. 병원 약국이나 네. 혹은 개국 약국, 예. 본인 약국 예.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제약이라고 하면은 제약연구소, 네. 제약회사, 그리고 이제 식품, 화장품에도 다 약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건강 관련 제조업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특이한 사항은 변리사 시험도 저 봅니다. 변리사라고 하면은 특허를 네. 인정해주는 네. 쪽이죠. 그리고 연구 및 공직 분야로 가는 경우에는 네. 대부분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깊이 더 있게 하고.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따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대학, 정부 출연의 연구기관, 행정기관, 그리고 제약회사로 다시 또 깊이 선임연구위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석사나 박사학위를 딴 뒤에 들어가는 행정기관으로는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엄청 중요한 단체죠. 그리고 네. 특허청, 그리고 건강심사평가원, 네. 그리고 국립수사연구원, 국립수사, 네.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원, 그리고 한국한의학연구원,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으로 진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약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백신 세일즈 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흔히 영업사원을 떠올리실 수 있지만 저는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과 함께 고민하는 백신 컨설턴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약학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그들의 삶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더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가 되었던 거죠. 그 전공 학문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된 전공 지식이라던가 또 그 학문의 전공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것은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이 되던 간에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좋아하는 학문, 내가 더 공부해보고 싶은 학문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약대 생활 4년을 돌아보니까 학부 생활을 잘 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끈기와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해요. 약대는 한 학기에 보통 18학점에서 21학점을 듣는데 과목 수가 9개에서 많게는 11개까지 돼요. 중간 기말고사를 보면 열흘 동안 매일매일 시험을 치고 또 2주마다 계속해서 시험을 쳐야 될 때도 있어요. 공부할 양도 물론 많고 무엇보다 암기가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끈기가 없으면 그 많은 양을 공부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워낙 힘들고 어렵고 좌절감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매년 매학기 이걸 극복해내지 않으면 약대 생활을 잘 해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이랑 동고동락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공부하고 스트레스도 같이 풀고 또다시 열심히 하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이 약대 생활을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약대 졸업생의 모습 참 듬직한데요. 최근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힘쓰겠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에 거는 기대가 큰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신약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도 많이 공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런 분위기라면 이 약학과의 전망 밝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주 브라이트, 밝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여건과 환경이 바뀜에 따라 기존에 있던 질병이 변이해서 이제 돌연변이가 나오기도 하고 없던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신종플루나 메르스 같이 무서운 병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인류는 또 이러한 병들에 맞서서 계속 신약 개발해서 또 우리는 그것에 맞서서 또 계속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앞으로의 미래는 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죠. 아주 높죠.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 연령층이 높아짐에 따라 약의 수요도 약의 공급이나 사용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약학과에 대한 관심은 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전문 약사들의 활약 기대됩니다. 규리 학생은 어떤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나요?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환자들과 더 가까이 활동할 수 있는 약국에 가서 일하고 싶기도 한데요. 대학원에 진학하면은 이제 석사, 박사까지 계속 공부하고 싶고요. 이제 제가 배운 내용을 빨리 약국에 가서 활용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결정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아직 필수 실무 실습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실무 실습 해보면서 제가 어떤 분야에 더 관심 있는지 찾아보고 그거를 토대로 실무 실습을 선택해서 더 확고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탐색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말 해주고 싶나요? 약학대학에 오기 위해서는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2년 동안 더 준비를 해야 돼서 이제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정보도 많이 얻고 열심히 공부해서 약학대학에서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신뢰를 주는 약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을 돕는다.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렘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뢰를 주는 약사가 먼저 되어야 되겠죠.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생물, 화학, 물리, 기초학문에 대해서 단단히 다지시면서 여러분 그러한 노력들이 합쳐져서 신뢰를 주는 그런 약사님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고 설레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네, 오늘은 약학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약학과는 입학과정과 학제가요, 다른 학과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학과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규리 학생 그리고 정동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